CBS 노컷뉴스 국민의힘에서 묻습니다. 딱 10분만.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바로 본론부터 들어가겠습니다. 네. 4.7 재보궐선거 가장 큰 이슈인데요. 예상 밖의 참패. 한 달 전까지만 해도 박빙이 예상됐지만 막판에 굉장한 격차로 지게 됐는데 가장 큰 패인 딱 한 가지만 꼽으라면 뭐가 있겠습니까? 부동산 정책 실패와 내로남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청와대 정책실장과 우리 당 의원들의 그러한 위선적 태도가 결정적으로 민심을 돌아서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내로남불이라고 한다고 하면 부모 찬스 논란을 일으켰던 전 법무장관 살아있는 권력 수사하라고 해서 이제 좋은 분이라고 해서 임명했는데 좀 안 맞으니까 검찰을 또 내치기도 하셨고 방금 말씀하셨던 어떤 당과 청와대에 계신 분들의 어떤 부동산 투기라든지 전세값 논란 거기에 이번 선거의 원인이 됐죠. 민주당 소속 지자체장들의 성비위 이런 여러 가지들이 이제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어떻게 극복하시겠다 이런 보관들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남 핑계 되기 전에 우리 스스로의 개혁이 필요하고요. 언행 일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또 내부에 당내 민주주의를 강화해서 우리 당의 의사와 결정이 민심과 유리가 너무 커지지 않도록 항상 자기 조정 능력을 갖는 그런 민주당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자기 조정 능력, 그러니까 개념은 저희가 알겠는데 구체적으로는 좀 어떻게? 보통 이제 우리가 밖에서 아무리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더라도 그것은 다 외부 탓, 언론 탓으로 돌리고 우리 내부의 변화를 잘 하는데 좀 부족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내부의 변화가 돼서 민심과 유리되려고 그러면 그런 민심의 아픈 소리가 우리 당내 토론에서 제대로 반영되고 활성화돼야 그때 너무 틈이 벌어지지 않게 자기 교정이 될 텐데 그렇지 않고 계속 가다가 4.7 선거에서 20% 정도로 엄청난 참패를 당하고서야 이제야 바뀌어야겠다. 이것은 너무 늦다 이거죠. 그나마 다행인 것은 대통령 선거 전에 했으니까 그나마 다행이다. 교정의 시간을 준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지지층과 그다음에 일반 국민들의 민심 사이에서 좀 차이가 나. 이 부분을 극복하기 위해서 정례적으로 어떤 소통 창구를 여실 수 있든지 또 그거를 지도부의 의견에 어떻게 반영하시겠다든지 이런 기구적인 측면에 대한 보관이 있으십니까? 이번 전당대회가 바로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관성대로 그냥 약간의 변화만 하고 갈 거냐 근본적인 변화를 통해 민심을 다시 쌓아낼 거냐의 갈림길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송영길의 선택이 변화의 시작이다. 두 분도 훌륭하시지만 두 분은 다 문재인 정부 초기에 원내 대표를 역임해서 다 기존에 다 보아졌던 분들이고 송영길은 처음으로 이 문재인 정부 하에서 당 지도부에 나서는 거기 때문에 변화가 시작될 것이다. 새 얼굴, 새 술은 새 부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본인의 강점에 대해서 강조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지자체장 경험이 있다. 그렇습니다. 풍부한 경험. 그렇게 따지면은 후보님께서 오히려 더 유명하시고 기존의 얼굴이 아니냐 이런 지적들도 좀 있는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문재인 정부 지도 하에서 그렇다는 거죠. 저도 이전에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최고인으로 지도부에 참여했습니다만 지금 이 문재인 정부의 4년 집권 기간 동안에 제가 당 결정에서 소외됐잖아요. 아무런 참여를 못했습니다. 당명 빼고 다 바꾸자 이런 말씀하셨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모 후보께서는 아니 그러면 청와대랑도 틀어지고 지금 기존에 이루어지고 있는 거 다 흐트러뜨리는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었는데 사실 토론에서는 시원하게 좀 반박하실 시간들 주도권 때문에 좀 못 가셨던 것 같습니다. 그건 말꼬리 잡기고 홍영표 후보께서도 근본적 쇄신을 하자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당청 관계도 바꾸고 당이 모든 정책을 결정하면 행정부가 집행하도록 하겠다. 더 강력한 메시지를 홍 후보께서도 하고 있기 때문에 말꼬리 잡을 필요는 없다 생각합니다. 민주당과 대통령을 빼고 나머지는 바꾸겠다. 그것은 그 속에 우리의 원칙과 가치는 다 내포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후보들께서는 권익위 조사 결과가 나오게 되면 10명이 되든 20명이 되든 출당 조치 시킬 수 있다. 강력하게 제재 가하고 드라이브 걸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네, 그 사안을 정확히 봐야 되죠. 그냥 무조건 그 여론의 흐름에 편성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이게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엄격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패인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가 보자면은 2030 세대의 민심 위반 이 부분이 굉장히 컸습니다. 후보님께서는 이제 자녀들이 이제 딱 그 세대에 해당한다. 네, 그렇습니다.
함부로 꼰대처럼 굴면 소통하지 못한다. 이런 부분을 좀 강조해 오셨는데요. 또 재밌는 부분이 20대 같은 경우는 또 남성, 여성 사이의 어떤 갈등도 좀 굉장히 크거든요. 최근 정부 여당에서 거론되고 있는 군 가산점제, 모병제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했더니 여성들이 아니 그럼 우리는 뭐냐 이렇게 좀 또 비판적인 입장을 나오고 계시는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해결하실 생각이십니까? 젠더 갈등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게 20, 30대 전체 남녀 전체를 불문하고 실업률이 전체 실업률의 40%가 청년 실업입니다.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다른 걸로 이렇게 전환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젠더 문제는 전체 청년들의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같이 상호 존중으로 해소해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견을 좀 경청하고 이제 의견을 모으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일단 저는 당 대표가 되면 되자마자 막 본인이 앞서 나가는 게 아니라 일단은 우리 당 새로 구성된 최고위원, 우리 국회의원들, 당원들 의견과 20, 30대들의 쓴소리를 경청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정치인에 대한 뭐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왜 우리는 이준석, 하태경 같은 의원이 없느냐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우리도 최고위원회 청년을 당연히 저도 이제 찾아서 임명할 생각입니다. 그 별도의 어떤 언로 이런 것도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그 최고위에 참여하는 청년 최고위원의 발언 정도 이런 정도 외에 조금 더 이거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기구의 어떤 만듦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고려하고 계십니까? 네, 지금 일단 우리 당에 청년위원회와 대학생위원회가 있는데 비대학생 20대를 수렴할 수 있는 기구와 그 청년위 대학생위원회도 예산을 충분히 배정해서 그냥 유명무실한 기구가 아니라 살아 움직이는 기구가 되도록 하겠고요. 또 청년 자문단을 구성을 해서 쓴소리를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의 갈등이 되고 있는 지점은 이제 당이 위기 때만 되면 들고 나오는 개파, 친문, 비문 있다 없다 뭐 이런 지적들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송영길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아시다시피 그 개파에 속하지 안 하고 있잖아요. 뭐 개파 없다 이렇게 이제 의원식 후보도 말씀했는데 뭐 개파가 없다 치더라도 민평년 봉이 모임이라는 그런 봉이 모임이 이제 지금 민주주의 4.0으로 변화됐지만 있는 것은 사실이고 또 그 조직들이 자기 조직 구성원을 대부분 지지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저는 개파 찬스가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이고 송영길이가 이 민주당에 당선된다는 것은 이 민주당이 아직도 기회가 평등하고 과정이 공정하고 결과가 정의로울 수 있는 당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증거가 될 거다. 왜? 제가 3번이나 지금 출마했는데 선수도 제가 5선 의원에 인천시장을 한 사람 아닙니까? 2번은 4선 의원들이잖아요. 제가 모든 당을 위해서 제가 항상 앞서서 일해왔다고 우리 당원들이 평가하고 있는데 개파 찬스가 없어서 떨어져 버린다 그러면 과연 우리가 청년들에게 민주당이 기회가 열린 민주당, 공정한 대한민국을 만들 집권여당이라고 말하기가 가능할 것인가 저는 이렇게 대의원들에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종부세 기준 상향 12억 원 이거 부자 감세입니까 아닙니까? 뭐 부자 감세 이렇게 추상적으로 할 게 아니라 원래 이 종부세는 1%에 해당하는 부자에 대한 세금으로 출발했다 이런 논리가 있었는데 집값이 오르다 보니까 지금 3.8%까지 늘어났다는 거 아닙니까? 서울은 16%까지 늘어나서 상당히 부담이 되니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 논란이 되는데 그거를 9억에서 12억으로 올리는 방안은 저는 신중해야 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제시했고 오히려 보유 감면, 노령 감면, 그다음에 5년 보유 기간 이상부터 20%씩 감면이 시작되는데 저는 3년, 5년 구간을 새로 신설해서 좀 부담을 조정하는 방안을 찾아보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공시지가가 지금 단독주택은 60%, 이런 아파트는 70%인데 2030년까지 90%로 현실화하겠다는 속도를 이렇게 집값이 오르는 시기에 공시지가를 그렇게 빠르게 현실화시키면 그게 거의 증세 효과가 오기 때문에 이 공시지가 현실화 속도를 조정하자. 집값이 오를 때는 좀 중단하거나 늦추고 줄이고 집값이 안정화됐을 때 공시지가를 현실화 속도를 좀 높이는 걸로 탄력적 대응을 하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골자는 유지하되 필요한 부분들을 보완하자라는 이지로.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막판으로 치달을수록 네거티브 공방 심해지고 있습니다. 과거 뭐 10여 년 전 발언들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당원 대원들이 다 보고 판단하실 겁니다. 그것은 뭐 별 의미가 없고 지금 미래를 이야기해야 되고 우리가 항상
야당과 공격할 때 야당은 과거고 우리는 미래다 이야기하면서 당내 경선에서 그런 모습은 당원 대의원들께서 눈살을 찌푸리고 있기 때문에